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재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강릉 이 자리에 지금 3년째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강릉하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올해 그 KTX를 타고 처음으로 강릉을 와봤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주변이 매우 한가했는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1시간 기다려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 발전되는 모습인데 우리 학생들도 도시의 발전과 함께 학생들도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입시에서 아셔야 될 것이 일정입니다. 일정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일정을 알아야 하는가? 먼저 그 수시 접수를 보세요. 수시 접수를 보시면은 9월 10에서 14일 중에 3일간 한다고 돼 있어요. 3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9월 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 달 수시 뒤에서 보시겠지만 수시가 전체 모집 정원의 76%예요. 그래서 수시 접수 마감이 9월 달. 그러니 지금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시간,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실질적인 시간은 이제 6개월이 좀 안 남은 거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과거에 수능이나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보셨는데 그때는 3월 달에 고3이 돼서 한 10개월 가까이 열심히 준비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하지만 지금은 수시가 많아졌는데 그 수시가 9월 달에 접수가 끝난다는 거. 그 뒤로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겠지만 9월이 수시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고요.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9월 달 수시 접수가 끝나고 며칠 뒤에 추석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친척들을 만나실 거고 친척들은 가장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렇죠. 어디 있었니?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좀 과감해지셔야 돼요. 어디 있었니? 라고 묻는 질문 안에는 여러 그 복잡한 심정들이 담겨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거짓말도 좋아요. 그냥 서울대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시 접수가 9월 달이라는 점, 이 점을 조금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도 참 아찔하죠. 정시도 1월 달에 접수가 마감되는데 정시 접수 마감 이후에 또 며칠 뒤에 구정이 온다는 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 일정을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대학교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왜 분류했냐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죠. 그 상식이 바로 요건데요. 수시는 6번 쓸 수 있고 정시는 3회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어떤 상식이 있냐면 수시를 합격하면은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상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대학입니다. 두 종류의 대학.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에 한해서 수시 6회와 정시 3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대학은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을 보시면은 산업대, 그다음에 여기 각종 학교 보니까 사관학교, 경찰대학,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는 각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들은 교육부의 명령을 구태여 들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들 대학들은 수시 6회, 정시 3회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직업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대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도록 수시 제한이나 정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가 총 전국에 170개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 수시는 1차와 2차 나눠가지고 2번의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전문대는 수시 6회 제한이 아니라 수시 340번 제한? 거기까지 갑니다.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학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시 6회 정시 3회는 일반 대학하고
그 교육대학에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 요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요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분만 해드릴게요. 요 각종학교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대학들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예종, 그 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카이스트, 그 다음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들어보셨죠? 과기원대학. 그래서 그 대학들은 요 각종학교에 속하는데 이 대학들은 수시에 붙어도 정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붙었는데 수능을 보니까 너무 잘 나와서 서울대학을 한번 정시에 써보고 싶다. 가능합니다. 이 대학들, 각종 대학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대학처럼 보이지만 각종 대학이 아닌 대학이 하나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금방 카이스트는 각종 대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포스텍은 포항제철에서 운영하는 일반 대학교입니다. 되게 학사 운영이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포스텍은 일반 대학에 속하기 때문에 포스텍은 수시 6회, 정시 3회,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한다에 적용이 다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불과 4년 전에 비해서 15% 정도 수시가 늘어난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학생부를 활용하는 전형이 전체 전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습니다. 논술은 거의 가장 적은 수준에 속하는 3.8%밖에 뽑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도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지만 2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것은 다음 장면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가 이렇게 되지만은 40%, 24% 되지만 11개 대학, 이제 여기서 11개 대학은 학생들이 극히 선호하는 대학.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어느 대학 갔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대답해 주는 대학. 그 대학들의 경우에 전체 모집 인원의 교과 전형은 불과 7%,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논술도 15%나 선발을 하죠. 수시 모집만 따지고 보면은 60%에 가까운 인원을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선호하는 대학들을 학생들이 가고자 한다면은 종합 전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논술도 준비를 해둔다면은 서울권에 선호하는 대학들을 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국 순위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이 두 번째지만 11개 대학만 따져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이 제일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도 역시 만만치 않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 역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 비율인데요. 학생부 종합이 가장 경쟁률이 낮아요. 8.2대 1 정도고요. 교과가 6대 1, 여기도 경쟁률이 낮죠. 논술 같은 경우는 41대 1인데 적성은 또 이제 19대 1 정도 되네요.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고3 학생들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나이예요. 왜냐? 2000년생이 최근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피크점을 찍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57만 8천 명인데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59만 1,845명이 태어났어요. 여기에 이제 빠른까지 들어가면은 60만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령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2만 명 가까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요. 이 인원은 앞으로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앞으로 우리나라가 30년 40년 가까이 회복되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구가 7만 명 정도가 줄어요. 그리고 1학년의 경우에는 거기서 또 6만 명이 줄어서
지금 고3 학생과 지금 고1 학생이 차이가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인데 요거 뒤에를 잠깐 보시면요.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7만 8천 명이고요. 서울 시내 대학 수가 45개예요. 그러면 지금 고1과 고3은 어떤 차이냐? 지금 고1은요. 지금 고3에 비해서 서울 시내 학교가 9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1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덜하고 고3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해요. 그럼 모집 인원이 증가하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또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나오게 되겠죠.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3월에 자퇴한 학생이 1,200명이에요. 네. 왜? 의대가 있으니까 이제 의대를 또 노려보겠다. 의대 인원이 늘었으니 의대를 노려보겠다. 그래서 상위권이 많고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은 이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한 20년간 오지 않을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고1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죠. 고1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얘들하고 경쟁을 하죠. 아주 편한 그런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고요.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이 35만 2천 명인데 지금 중1 학생들 41만 명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 1학년부터는 여기 혹시 중1 자녀를 갖고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대학을 가는 방법이 한 가지였어요. 바로 점수만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었어요. 점수만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그동안의 대세였다가 최근 10년 내에 지금 역량을 보여주면서 가는 방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점수가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점수가 좋으면 그 학생의 역량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능만 운 좋게 잘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혼자만 공부 잘해서 하는 내신이 좋은 그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받아보니까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이 높다고 해서 대학 생활을 잘하거나 취업을 잘하거나 대학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점수로 가는 것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는 내신 성적이라면 그 역량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지난 2년간 1학년, 2학년 동안 뭘 보여줬냐면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모의고사 쪽이 강한 친구들이 있고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강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나는 점수 경쟁이 훨씬 더 편하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구태여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역량 부분이 나름 괜찮다고 한다면은 점수 경쟁에만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점수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완전히 여기에만 또 몰입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장점들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정시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수시에 합격하면 앞서 봤듯이 사관학교나 카이스트 같은 데를 제외하면 수시에 합격했을 때 정시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점수가 수능에서 나온다면 나는 어느 대학쯤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지. 안 그러면 많은 지금 그 대학교 간 친구들 중에서 제가 또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모의고사에서 1등급과 3등급이 너무 심하게 기복이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시를 어떻게 썼냐면은
수능 전에 보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을 봤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이 수능 전에 논술을 시행하고 수능 이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당시 고려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 성적이 어쩔 때는 5, 1등급, 어쩔 때는 3등급이 중간중간 끼니까 수능 이전에 보는 연세대 전형에도 지원을 하고 최선을 다했고, 수능 이후도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다음 날 가채점을 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수능을 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본 거 같니? 그랬더니 전체에서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틀렸더라고요. 가채점 결과. 그래서 이제 너 되게 잘 봤다. 이 정도면은 의대도 충분히 써볼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애가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연세대 논술을 하나 써놨습니다. 공대 쪽에 논술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서로 위로를 해줬죠. 이 친구 저한테 선생님 저 연세대 떨어질까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넌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괜찮아 했는데 붙어버렸어요. 예, 제가 연대 공대 간 친구 중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간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을 확인을 한 다음에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적합한 대학과 전공, 그리고 지원 대학의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하나하나 그 대학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 고등학생들,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고등학생 5만 명의 성적을 분석한 거예요. 5만 명의 성적을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9월 수능까지 모의고사별로 쭉 분석을 해봤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국어, 영어, 당시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 아니었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 국영수 탐 100분위가 97% 나온 친구가 이후에 어떻게 성적이 변하는가 봤더니 6월 달에 92, 9월에 92, 수능까지 92. 그래서 3월에 비해서 약 5% 정도의 100분위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산을 정확하게 더 요즘에 정교하게 해봤더니 전체 학생 중에 그 18% 정도가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40% 정도는 유지가 되고 40% 이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이제 상황이 있죠. 6월쯤 되면은 학생들이 3월부터 준비했던 그 에너지, 공부했던 에너지가 많이 이제 소진돼서 지치는 그 타이밍과, 그리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오는 고득점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끼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 현상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중하위권에서는 떨어질 데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했지만 이렇게 찾아가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를 예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략 한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4에서 7% 정도를 사실은 감해서 보는 것이 정시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럼 또 이것 때문에 또 좌절하는 친구도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그 정도는 빼가지고 봐야만 가장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모의고사 응시 인원 보면은 보세요. 3월 달에는 재수생이 한 명도 안 끼다가 6월에 6만 7천 명이 끼다가 9월에 7만, 그러다가 갑자기 수능이 되면은 13만 얘들이 이제 대거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 대학 다니면서 보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모의고사 응시 인원이 수능 응시 인원이 모의고사랑 크게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대충 어떻게 이제 감을 잡느냐, 이렇게 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이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서울대나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성적대가 나온다면 이제 도전 가능한 부분들, 연고대 이 정도 성적대에서 이제 도전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럼 이 성적이 나오면 정말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이 성적이 나오면 연고대, 이 성적이 정말 서성안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요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요 정도 노려보는 것이 괜찮다라는 거죠. 이건 전략으로서 노려본다는 거지 합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보신다면은 서울 수도권은 내신이 1에서 3등급 내의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약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정도 나와준다면은 서울 수도권의 수시를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중복 지원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들이 교과, 내신 성적이죠. 내신이 좋아야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학의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합격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선택할 경우 중복 합격자 많고요. 추가 합격자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들 이런 학생들 그런 대학들은 2등급 2개에서 3개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요. 대표적으로 중앙대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2등급 2개에서 3개. 그다음에 서울의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 대략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가천대라든가 단국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3등급 2개 정도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교과 전형인데요. 대략적인 배치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은요. 학생부 100%로 선발했을 때 내신이 1에서 1.5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 학급에서 보면은 반에서 1에서 3등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수능 최저가 없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현재 한양대학교로 커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은 1등급 때의 수능을 본 학생들은 요 노란색이 지방 의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울의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대학이죠. 중경외시급의 대학들을 이 성적대에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릉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이 정도가 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한두 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남은 기간 열심히 다 해준다면은 최소한 이들 대학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훨씬 더 잘 나와준다면 지방 의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내신 한 3등급까지는 서울권 안에는 들어갑니다. 사실은 서울권 안에 들어가고요. 좀 더 이제 보시면 3등급 후반부터는 조금 이제 수도권 그리고 천안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도 있어요. 면접에 들어갈 경우 이제 면접에 의해서 내신 등급의 불리함이 조금 완화되는 경향들이 요런 급의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급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적성 전형이 교과 전형에 속해요. 왜 그러느냐? 교과 내신 반영이 60%, 그러니까 교과 내신 반영이 50% 이상이면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적성은 대부분의 대학이 60%의 교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포함이 되는데요. 혹시 적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내신 성적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학의 경우에 보통 가천대학의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3등급 대 학생이에요. 가천대학의 2등급 대 학생들은 가천대학의 교과를 쓰고요.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가천대 적성을 씁니다. 그러면 가천대의 평균적인 지원자들은 3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가 만약에 5등급이라면 몇 문제를 더 맞춰야 가천대학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3등급 학생들을 따라잡느냐 이렇게 계산을 볼 때 문제당 배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천대 문제당 배점은 약 3점. 3등급과 4등급의 점수차는 3등급, 3점, 4등급과 5등급의 점수차는 3점. 그래서 내가 5등급인데 내가 3등급을 따라잡으려면은 최소한 2문제를 3등급 학생보다 더 맞춰야만 따라잡는 구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세 문제를 맞춰야만 3등급을 뛰어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5등급까지는 그래도 세 문제 정도는 해볼 만한데 5등급과 6등급의 점수차를 보니까 무려 18점. 그러니까 가천대학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가천대에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럼 6등급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적성 보는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딜 찾아보느냐? 성결대를 보니까 성결대는 점수차가 배점은 8점인데 등급차가 7점이고 또한 성결대를 쓰는 학생들이 대체로 4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니까 6등급 학생이 성결대를 붙기 위해서 4등급을 뛰어넘으려면 한 2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적성고사의 특징이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확인해 보시고요. 적성고사는 대개 국어, 수학, 영어, EBS 연계도 많이 되고 있고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수능 공부를 하시면서 적성 준비는 시험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내신에 따른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국어, 수학, 수학이 좀 많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이거 사진 찍어놓고 출력해가지고 자기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2학년 성적까지 2.5등급이었던 학생이 그 남은 학기가 지금 한 학기 남았죠. 우리 3학년 때 몇 등급을 받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2학년 때까지 2.5등급 학생이 3학년 1학기를 올 1등을 받는다.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지만 올 1등을 받는다면 2.2등급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3등급 학생이 2등급 정만 받아도 2등급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5등급 학생이 3등급만 받아도 4.6등급으로 4등급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학년 1학기가 어떤 학기인지 잘 생각하시고 내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올린다면 지금 갖고 있는 내신을 좀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요 조금 더 올린 것의 의미가 엄청 크다는 거죠. 앞서서 가천대에서 보셨다시피 4등급과 5등급의 차이. 그렇죠? 이런 거는 모든 대학들에서 다 그 등급 간 점수들이 있는데 대체로 5등급 이하부터는 조금은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4등급 이내부터는 조금은 인정해주는 경향이 실제로 대학들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5등급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학년 1학기를 나는 5등급이니까 포기할래 라고 하기보다는 3학년 1학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4점대로 가는 것도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혹시 2학년 학생들 있으면 1학년 때 성적이 이렇다 하더라도 남은 학기가 이러하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2학년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찍어놓고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목표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오늘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교과전형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교과전형은 석차 등급이 평가 요소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것입니다. 성적의 추이도, 과목별 차이도 다 평가 요소로 들어갑니다. 나는 국영수만 잘하는데 다른 거는 국영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거 시간 없어 하고서 뭐 국영수는 1등급인데 일본어는 6등급 별로 대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목별 차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제출 자료도 생기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보내고요. 보이고 반영 교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에 해당되는 교과목만 내신에 반영을 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전 과목, 전 교과 반영을 하고요. 반영 항목도 다양합니다. 학적, 수상, 진로, 창체, 독서, 종합의견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A 학생하고 B 학생, A는 모든 과목이 1등급이고요. B는 지금
두 과목은 2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이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A 학생과 B 학생 중에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죠? A가 올 1등급이니까 우수한 학생이죠. 그런데 조금 더 성적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원점수를 비교해 봤어요. 이 학생들이 시험에서 받은 점수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1등급이긴 한데 89, 88, 91, 87, 94 1등급이에요. 가까스로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서 모조리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이고, 이 친구는 2등급이 있지만 1등급과 큰 차이가 안 벌어지면서 1등급 받은 과목들은 확실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 학생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가요? 그렇죠. B가 우수한 학생일 수도 있겠죠. 확정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난이도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B 학생도 A 학생 못지않게 더 우수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 석차 등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닌 그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근에 이 교과 분석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게 교과 분석, 이거 생활기록부 안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과 부분의 모습이죠. 어떤 정보가 제공되느냐? 바로 이 정보입니다. 요게 원점수,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받았는가? 원점수.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과목의 평균, 세 번째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편차. 요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가로가 있는 게 이제 수강자 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학생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많이 보느냐? 등급만 봐요. 등급만 쭉 보고 2등급, 4등급, 4등급 이렇게만 보죠. 그런데 대학은 어딜 많이 볼까요? 대학은 편차를 봅니다. 편차. 편차가 뭐냐? 편차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성적 차, 점수의 차를 편차라고 그래요. 약간 좀 투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예요?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성적의 상하이 격차가 많이 벌어진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뭘 보느냐? 이 학교는 빈부격차, 성적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보게 돼요. 이게 편차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편차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27.2가 나왔죠. 27.2의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는 평균보다 27.2, 하위는 평균보다 27.2 모자르고 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가 27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54점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문제 틀린 개수, 보통 한 문제당 2점, 3점이라고 한다면은 상하위 그룹의 문제 틀린 개수가 20개가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온 학교들은 대학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 자고 있구나. 시험 기간에 단축 수업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공부하겠지만 그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우수한 집단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부하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차가 이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서울의 그 상위권 또 이 강원도 지역의 비평준화 상위권 고등학교들은 어떤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대략 8점에서 15점 정도. 보통 그렇게 정도 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그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들은 한 11점에서 18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특목고, 과고나 외고 같은 경우, 또 과고나 외고 중에서도 조금 소위 이제 그 유명한 그런 과고나 외고들의 경우에는 제가 뭐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방송으로 남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느냐? 3점 정도 차이가 나요. 3에서 5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학교는 지금 20개를 틀려야만 하위 그룹으로 가는데 그
조금 그 비평준화 학교들의 경우에 한 7, 8문제 틀리면은 상하이 그룹이 갈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서너 문제만 틀려도 상하이가 갈려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부분을 같이 읽어주면 이 등급을 보지 않더라도 학교의 어떤 구성원이나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해줘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편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그 학급 안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당장 월요일부터 학교 가서 잠자는 애들을 깨워라. 너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다. 이러면서 깨워라. 두 번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에만 충실해라. 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0점 만점 중에 4점수는 내가 지켜낼 수 있죠. 원점수. 나는 원점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워라. 요거 두 가지만 지켜준다면은 사실은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교육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대학이 만약에 이거 고려하지 않고 석차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게 되면 학생들이 다 잠자는 그 교실을 만드는 방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고려하게 되고 같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교에서 그런 학교에서 성적이 나온 학생들을 뽑아주게 되면 학교의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죠. 대학의 책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보는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니까 다른 요소들도 확인하겠지만 편차를 줄이려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관찰 기록이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모든 선생님들이 한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의 수업 태도나 그 학생의 활동을 보고 평가를 해주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관찰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이 만드는 생활기록부라면은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학생부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 속에서 학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앞서서 좀 성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말해주는 것이고 이 부분들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줄 때 대학이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가 항목이 이렇대요. 이 유명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뽑자 해가지고 평가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외우고 여기에 맞춰서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성, 적성, 인성.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지성과 적성과 인성을 보는 전형이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지성, 적성, 인성. 지성의 부분은 학업 역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위치, 또 어떤 과목에서 보여준 그 학생만의 장점, 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아주 높지 않더라도 학업 역량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원점수라든가 또 일반적인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성은 학생이 얼마나 그 해당 대학의 전공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뽑는 확인하는 적성의 부분. 그 다음에 인성은 착하다 못됐다의 얘기가 아니고 공부나 자기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 그래서 학업 역량, 적합성, 그 다음에 인간관계, 지성, 적성, 인성 요 세 가지 요소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지만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해와 진실 해가지고 Q&A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다 뭐 이런 거예요. 학급 회장이나 총학생회장 등을 역임할 경우에 대학 진학 시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면서 막 말이 써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방 얘기했죠. 지성, 적성, 인성만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학급 회장이나 총학생회장 등을 역임했을 경우에 대학 진학 시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학의 대답, 또 스스로 해야 될 대답 뭘까요?
학급 회장이나 총학생 회장 같은 역할을 통해서 나는 지성, 적성, 인성 중 무엇을 키워왔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독서 몇 권 읽어야 되나요?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독서를 통해서 나는 지성, 적성, 인성 중 어떤 분야를 얼만큼 성장시켰느냐. 과제 연구해야 되나요? 과제 연구를 통해서 지성, 적성, 인성을 이렇게 동아리를 통해서 지성, 적성, 인성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요. 단계형이 있고요. 뭐 일괄형이 있는데 단계형은 면접이 들어가는 유형인데 단계형을 보는 학생들은 이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고요. 일괄형은요. 면접이 없이 서류만 가지고 뽑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카톨릭대, 동국대 등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죠.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의 중요성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를 보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서류를 거짓으로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서류를 통해서는 굉장히 완벽한 학생인데 이 학생을 대학 입장에서는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죠. 그때 이제 면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면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일반 면접이 뭐냐? 일반 면접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거나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뭐 독서 같은 게 진짜 면접 많이 확인하는데 너 이런 책 읽었네? 그 책 어떻게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이제 일반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은 교과적 지식을 좀 물어봐요. 교과적 지식 대표적으로 서울대학이랑 서울교대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데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일부 넣어서 물어봐요.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심층 면접인데 어쨌든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은 남학생들이 특히 약해요. 이 문제죠. 예, 남학생들이 면접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실제로 저도 그 면접 백서라는 대학에서 발간한 책을 한번 봤는데 믿기지 않는 면접 사례가 있었죠. 한 남학생이 면접관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어떻게 왔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버스 타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면접 사례도 있는데 면접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학생이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서류나 또는 교과 성적이 390점, B 학생은 380점. A가 높네요. 10점. 근데 A는 면접을 B보다 5점 정도 부족하게 봤어요.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총합은 지금 B 학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반영 비율로 해서 서류를 50으로 놓고 면접을 50으로 넣어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총점은 A가 앞섰는데 면접이 50%가 들어가고 B가 면접을 좀 잘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역전돼 버렸어요. 40%가 들어갔을 때 역전이 있어요. 30%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서류나 이 앞점수가 중요했어요. 20%는 이제 확실히 서류 점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면접이 40%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을 쓸 때는 면접 대비도 철저하게 잘해야 되고 면접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과 집단으로 토론해 보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면접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생활기록부나 자소서를 꼼꼼하게 면접 전에 되짚어 봐야 돼요.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에 좀 긍정적으로 써줄 수 있잖아요. 또 선생님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은 잘 모르는데 학생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그 학생의 장점을 하나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은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고 학생한테 학생 이런 것도 했었네, 학생 이런 평가도 받았네. 그러는데 학생은 제가요? 이래 나오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집단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입을 풀고 면접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죠. 이 자기소개서 제가 여기서 지금 3년째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자기소개서예요. 예, 이건 모범 답안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예요. 왠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그 다음에 나눔 협력 배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학습 경험 흔히 나오는 겁니다. 첫째, 사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도 없고. 만약에 아빠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집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면 사교육인가요? 공교육인가요?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교육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물론 이런 거 있죠. 뭐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은데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된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4등급, 2등급이라는 그 등급은요. 내 석차에서 몇 퍼센트냐. 등수에 등수. 등수를 환산해가지고 만든 게 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등수는 어떻게 하면 오르느냐. 가장 쉬운 방법,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이 향상돼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구성원이 바뀌면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3학년이 대부분일 거니까 한번 느꼈을 거예요. 1학년 때 내신에 비해서 내가 이과를 가니까 아무래도 이과는 수학과학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 또 의대, 약대 이런 소위 말하는 상위권 학과들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은 1학년 때 노력과 1학년 때 성적은 그대로인데 내가 2학년에 갔더니 노력이 바뀌지 않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0.5등급에서 1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과의 특징이고요. 문과는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1등급이 올라가요. 성적 상승 추세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거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구성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거죠. 따라서 4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올라간 것인지 단순한 성적이 올라간 것인지 대학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 문기, 예, 문구, 예, 이런 것을 경험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급 회장으로 학생을 통솔했다. 당연한 거죠. 그럼 주번이 합니까? 1번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쓰지 말라는 거고요. 방송국 PD가 꿈이기 때문에 방송반을 했다.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방송 상담으로 이제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자기가 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방송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대를 가고 싶은데 교대를 가고 싶은데라고도 안 했어요. 교대를 갈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막 마음대로 뽑아주나? 근데 교대를 가고 싶은데 제가 방송반만 했는데 교육봉사 동아리 같은 거 아니면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물었죠. 너 방송반 하면서 아나운서나 DJ 같은 거 했니? 했대요. 그럼 너 아나운서나 DJ 하기 전에 발음 교정 했니? 했대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교대가 방송반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 방송반을 했다?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 혹시 독서토론 동아리를 하면 안 될까요? 되겠죠? 꼭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눔 영역 배려,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죠. 여학생들의 10명 중에 8, 9명은 3명이 한 조가 되는 조별 과제.
예, 근데 자기는 멀쩡한데 나머지 둘이 이상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조별과제가 안 돼서 걔들을 화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성공한 이야기. 남학생들은 협력을 많이 쓰죠. 반 대표 축구 대표가 돼가지고 뭐 우승한 이야기. 배려도 가끔 있다고 그랬죠. 배려. 나는 화려한 공격수였으나 배려를 통해서 수비수를 해가지고 우승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습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고요. 의미라는 단어가 사실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의미를 생각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인간관계까지,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대할 때 또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는가까지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눔 배려의 중에서는 뭐 내가 교실에 문을 잘 단속한다거나 전기를 잘 끄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에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잘 써진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늘 갖고 다니는데 제가 제 제자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친구는 2번 문항을 먼저 썼어요. 1번, 2번, 3번이 있지만 꼭 1번부터 먼저 쓰라는 그런 그 규정이나 규칙 없습니다. 이 친구는 2번 문항을 먼저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2번 문항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의미 있는. 근데 활동만 쓰게 되면 자꾸 어디에 집착하냐면 상 받은 이야기, 동아리 했던 이야기, 축제 했던 이야기, 뭐 거기만 자꾸 써요. 근데 의미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 친구 의미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럼 내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이 뭘까? 의미를 이 친구는 뭘 찾았냐면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 삼았어요. 계기를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화려한 활동들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1학년 가정시간, 기술가정이라는 수업이 있죠. 거기서 내준 수행평가, 숙제. 고등학교 3년의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숙제. 예, 그 숙제 내용이 뭐냐면 도면 설계하는 숙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재미없었지만 자기는 막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이 재미를 느끼면서 이 과정에서 건축가로서의 인생을 계획하게 됐대요. 이게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되다 보니까 소소해 보이지만 나의 인생의 결정적 방향을 선택했던 사건을 찾아서 소소한 이야기지만 과감하게 썼던 것이고, 근데 이 이야기가 1번으로 이어져요. 1번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건축 설계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진로를 탐색해 보니까 건축에 가장 필요한 게 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물리라는 과목이 흥미로운 과목으로 바뀐 거죠. 아, 그냥 문제 풀고 외워야 되고 막 감도 안 잡히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과목에서 아, 이게 내가 앞으로 건축을 할 때 하중을 계산하거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는 물리를 재밌는 과목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죠. 건축가 만나면 무엇이든 즐겁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물리에 대한 자신의 그 변화된 마음을 써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더니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전공을 찾았고 이게 의미가 됐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또 적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물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물리 성적을 향상시켰죠. 학업 역량이 되겠죠. 지성, 그렇죠? 그래서 지성과 적성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낸 이 친구가 결국 내신과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3학년 1학기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3학년 1학기에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 활동을 한다면 활동을 위한 활동보다는 실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대로 하든가 아예 하지 말든가 하는 활동 또는 지원을 할 때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과 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역사, 심리, 방송 이쪽이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활동하기도 좋아요.
100일장 몇 번 나가고 뭐 독후감 써서 상 받고 이러면은 마치 국어에 관련된 적성을 자기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는 아실 거예요. 각 학교마다 역덕이라는 거 있죠. 역덕 아시죠? 역사 덕후들 그런 친구들 있어가지고 아주 많고, 심리는 활동도 많지만은 또 여학생들, 특히 상위권 여학생들이 왜 이렇게 남의 심리를 알고 싶어 하는지 심리학과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은 지금 이것도 여기도 지금 EBS가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 방송 같은 경우에 대학 가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은 화학하고 생물 쪽이 활동하기가 좋고, 또 이쪽이 이제 약학 전문 대학원이나 이런데 들어가기 좋다는 이유로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호하다 보니까 이쪽은 경쟁률이 매우 센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 활동을 좀 말씀드릴게요. 3학년 1학기에도 문과 학생들 독서나 자율활동 같은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외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공부해 두세요. 왜냐? 뒤에서 보시겠지만 경쟁률이 좀 낮아요. 독문과, 뭐 불문과, 요즘에 이런 외국 관련된 언어 관련된 학과들이 경쟁률이 낮은데, 지금 전국에서 많은 고등학교들이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를 가르쳐요. 특히 중국어를 많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독일어나 불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불문과나 독문과를 아이들한테 쓰라고 했을 때 가장 주저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전공에 이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만약에 면접에 가서 독일어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데, 대학에 물어보면은 하도 요즘에 그 공부를 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나라의 문화만 잘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만 있어도 충분한 비교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문과 학생들 지금 3학년 1학기 바쁘시더라도 외국 문화와 관련된 것들 좀 공부해 주시면 좋고, 경제와 관련된 것은 학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영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비자, 통계 뭐 이런 학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과 학생들은 물리, 컴퓨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대학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쪽 공부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3학년 1학기에 무리한 봉사활동 하지 마시고, 자율 동아리도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한 2개 정도에서 하나 정도, 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면 1-2개 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무리한 봉사, 제가 본 무리한 봉사는 서울의 한 자사고 학생이었는데 봉사 시간이 600시간이었어요. 600시간. 봉사를 600시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겠죠. 내신이 8등급이었어요. 지금은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지금 한 대학을 뽑아본 건데요. 보세요.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은 동문과가 제일 낮죠.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 엄청 높죠? 생물 장난 아니죠. 이과 쪽에서는 물리가 좀 낮죠. 그러니까 경쟁률에서 그럼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느냐? 못 쓰니까. 나는 물리에 대해서 전혀 준비한 게 없는데 혹시 대학에서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에 못 쓰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준비하기가 좋다 보니까 과감하게 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략으로 또 공부하는 방식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은 이제 올해 약간 늘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그 서울에는 여대가 6개가 있는데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다 6개의 여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덕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여대에서 모두 논술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논술 여대 싫은 학생들 있죠. 하지만 인서울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또 학교들이 굉장히 여대들이 학생들 관리를 참 잘해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올해 논술을 많이 뽑습니다. 성신여대가 올해 논술을 실시하면서 여대 6개 중에 5개,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 문과 학생들의 논술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수준들은 올해 이제 변화들은 일부 대학의 논술 실시, 자연계 증가, 인문계 감소, 연대는 한국사만 완화, 이대는 최저학력 기준 전반적인 상승, 외대는 폐지, 뭐 이 정도 논술 전형의 올해의 특징이 있습니다.
논술은요 크게 문과 논술, 이과 논술에서 문과 논술은 인문 논술, 도표 통계 자료 논술, 그다음에 수학에 들어가는 논술,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 논술로 나눠져 있는데 본인이 강점에 따라서 어느 대학의 논술을 볼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과의 경우에 수학만 보는 학교와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데 과학을 지정하는 학교, 과학을 선택하는 학교, 또 수학하고 인문 논술을 섞어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자신의 준비도에 따라서 학교들을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논술 준비는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이건 이제 수학 과학의 비율인데요. 성균관대, 숭실대, 동국대의 경우에는 과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건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뜻이고요. 출제 범위도 과학 2를 보는 최상위권의 그 연세대, 경희대 이런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2를 이제 보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논술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쭉 분석해봤더니 내신은 지금 이렇게 높은 학생들도 있지만 낮은 학생들도 있어요. 내신에서 특이점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생들의 평균 수능의 평균점을 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가 각각 보면은 최소한 3등급, 보통 1에서 2등급 대 학생들이 논술에 합격하더라. 따라서 논술과 수능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도 논술과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그 측정 영역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잘 해온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능, 아까 이제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2019 대학 수능 시험은 이러합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 평가죠. 요건 이제 중3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넘어가고요. 수능 성적표는 요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보시겠습니다. 영어가 절대 평가예요.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영향을 크게 정시에서 발휘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90점, 80점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악이 뭐냐? 9점으로 끊기는 애들이죠. 89점, 79점.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1등급의 숫자가 작년에 수능이 쉬워지면서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1등급이 많아지면서 2등급만 받더라도 2등급도 많았죠. 그래서 1등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2등급을 받을 경우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3등급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움이 컸어요. 그러면 한국사는 어떠냐? 한국사는 지금 그 원점수 50점 만점인데 40점이 1등급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보니까 응시만 해도 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고요. 한국사는 최소한 3등급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학이 고려대 하나고요. 대부분은 4등급 이하입니다. 따라서 4등급 여기죠. 25점. 50점 만점에 25점을 받으시는 것이 한국사의 목표가 돼야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최악은 24점이겠죠.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이 24점 받아가지고 원서 쓴 대학을 하나도 이쪽 대학을 썼다가 다 그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한국사 때문에 안 돼가지고 대학을 다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사가 작년 초에는 엄청 쉬웠어요. 작년 초에는 굉장히 쉬웠는데 작년 그 수능에 가가지고 갑자기 어려웠어요. 모의고사 때까지 막 쉬웠다가 모의고사 때는 막 문제가 다음 중 임진왜란에 참전한 장수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순신 이런 정도의 문제가 막 나왔었는데 정시에 가가지고는 원효와 의상의 어떤 불교 사상에 대한 비교라든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한국사는요. 제가 한국사 선생인데 한국사는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느 시대의 사실이냐를 빨리 찾은 다음에 1, 2, 3, 4, 5번 중에 같은 시대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에서 키워드는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사는 어렵게 공부하기보다는 시대를 또는 왕을 잘 구분하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 반영 방식이 이렇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부터 약간씩 감점을 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2등급부터 큰 폭으로 감점을 주고 이랬어요. 요거의 영향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서울대학교에 영어 4등급이 합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 댓글은 이제 서울대도 끝났구나부터 시작해서 영어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구나 이런 식의 댓글이 나왔는데 사실은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서울대학은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질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감점의 폭을 아주 줄여놨어요. 그래서 7등급을 받더라도 전체 점수에서 3점밖에 감점이 안 돼서 국어, 수학, 탐구를 아주 잘 볼 경우에 서울대는 영어가 7등급이라도 영어가 20점이라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연세대는 벌써 2등급만 돼도 감점이 컸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등급 환산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연세대학은 정시에서 국어를 33.3% 반영하고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하고 탐구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하는데 이 비율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예요. 131 국어 131 수학 128 표준 점수죠. 영어 1등급 탐구 이렇게 받은 친구 총점을 계산해 보니까 이 환산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630점. 영어가 하나 딸랑 2등급이었는데 원래 지금 영어가 1에서 2등급이 5점 차인데 이 환산 비율로 집어넣어서 들어가니까 7점 차로 벌어져 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어를 이게 135면은 작년에 국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거든요. 135점을 받은 국어에서 135점을 받아서 잘 본 학생이 영어가 2등급이 나오니까 국어를 자기보다 못 본 학생의 영어를 잘 본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가 얘가 떨어져요. 영어 절대평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영어 절대평가 90점 넘으면 정말 잘한 거고 90점이 안 넘어서 89점이 되면 이런 대학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거고 또 이제 그 밑에 쪽 대학으로 가면은 또 이 3등급이 되면 또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를 무시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를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작년 정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예체능 하는 학생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예체능에서도 정시로 가면은 수능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A하고 B 학생 두 학생 비교했어요. A 학생은 수능이 85%고 B 학생은 65%예요. A 학생은 실기를 좀 못 받고 B 학생은 실기 40점 만점에 40점 만점 받았어요. 비교하니까 총점에서 A가 앞서요. 비율로 넣으니까 60대 40으로 비율로 넣으니까 A가 앞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그럼 수능을 좀 적게 반영하는 걸로 고쳐서 한번 해석했더니 역시 A가 앞서요. 그러니까 실기를 하는 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실기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못 보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실기 특히 그 미술, 체육 이쪽이 수능 비율이 높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대학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가느냐에 대해서 대략 등급으로 제가 그냥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도 있습니다. 전문대는 보통 서울과 수도권 전문대는 수능 반영 방법이 2개, 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개만 잘 봐도 잘 갈 수 있는 전문대가 있고 3개 정도만 잘 봐도 갈 수 있는 전문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대 보시면 2등급이 3개 나오면은 2등급 3개 나오면은 전문대 안 간다는 얘기죠. 2등급이 2개가 나오면은 경기권의 수도권의 간호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등급, 2등급, 3등급이면 서울권의 간호전문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는 한 4등급 정도 선에서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는 6등급도 가니까 주변에 어떤 학생들도 수능에 대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공부를 해서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해 주는 것이 입시를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전문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문대라고 무시해서 안 되고요. 전문대 가서도 공부를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느껴서 뒤에 이제 전문대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가 자고 있으면 그 친구를 깨워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만 나에게도 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고요. 성적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력 함양에 집착하시고요. 아까 김미성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요령을 암기하거나 정답만 찾는 공부가 아닌 개념을 암기하고 정답을 유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맹신과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뭐 그러할 것이다,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누가 대학에 붙었다고 했을 때 걔는 뭐 때문에 붙었겠지라고 대충 예측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드론으로 오륜기를 날린 거 아시죠? 그거 보고서 멋있다. 저것이 드론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드론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 각각의 드론들이 서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개념이 그 드론을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과학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아주 철저하게 그 접근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화려한 나열보다는 사고력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 기록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대학에 집착하지 마세요. 꿈을 키우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학은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대학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생활을 대학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거고 대학은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학을 골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학에 붙는다 안 붙는다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꿈이 저 대학이 내 꿈을 실현해 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뭐 요럴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TV를 보다가 엄마 나 꿈이 생겼어. 나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들 뭐라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어. 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미쳤나? 이렇게 공부나 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달라졌습니까? 아이가 바뀌었어요? 딴 집 아이랑? 엄마가 딴 집 엄마랑 바뀌셨습니까? 아니죠? 아이의 꿈을 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습 팁 하나만 딱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요 무리한 욕심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들 그 술 드시러 가실 때 친구들과 야 오늘 술 2병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십니까? 술 몇 잔 마시러 가죠? 1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야식 저녁에 배고파요. 나 오늘 밥 저녁에 2공기 먹고 자야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몇 숟갈? 1숟갈. 공부 똑같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다 지겨울 때 한 문제만 더 풀고 자자. 한 문제만 더 풀자. 그 한 문제가 아쉬워서 한 문제가 되고 또 한 문제가 돼서 양이 쌓이는 겁니다. 너무 거대한 목표. 오늘은 내가 2시간, 3시간 공부해야지라는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약간의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목표. 한 잔, 2잔. 1숟갈, 2숟갈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신 거고요. 우리 요거는 이제 저는 제 강의는 이제 끝났고 한 가지 우리 강릉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학생들에게 참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 칭찬을 드리면 아까 그 대입 지원관 선생님들 계셨죠. 그 대입 지원관 선생님들 제가 서울에서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냐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입학 사정관 출신들이세요. 예, 그분들 굉장히 능력자들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옆에 두고 항상 상담받을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